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80일 남기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수직관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정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 당권을 거머쥐며 단숨에 유력 대선 주자 자리를 꿰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이에 힘겨루기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일석이조에서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창당 준비위원장,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원장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으로 중동 평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란과 파키스탄이 공격을 주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제본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월 22일 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많이 보내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날씨도 추워졌는데 네. 정치권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많은 보수 성향의 언론까지 이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권 내에서 사퇴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출근길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선행후사하겠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자, 사퇴론이 피어올랐던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가장 먼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김경률 비대위원을 서울 마포을에서 갑작스럽게 소개를 했던 일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도 크게 반발을 했고 여당이 전반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큰 실망을 한 것으로 안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또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이른바 이것은 그러면 한동훈식 공천의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도 뭐 자신의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좀 수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예비 후보로 등록이 안 돼 있길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렸고 그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검증하지 못한 그런 게 있지 않나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태는 진화되진 못했습니다. 정치 초보들을 데려와서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성토가 가라앉지 않았고요. 또 외부 인사의 말 한마디에 그 예비 후보를 확인해보지도 않은 것이냐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대통령실이 전략공천이 특혜로 보이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라고 입장을 냈는데 이런 게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이 또한 그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이 아니었느냐라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에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사퇴할 일이 없다. 방금 전에 발언을 들었었는데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에는 비대위원장의 강제 사퇴 규정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본인의 자진 사퇴 외에 강제 사퇴 규정은 없고요. 당원상으로는 윤재욱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또뭐 원희룡 전 장관 비대위원장 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김기현 체제를 끝낸 뒤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부담이 커지는 그림인데다가 이거는 명백한 그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 아니겠느냐라는 비판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급작스럽고 이례적인 그림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럼 이런 갈등조차 좀 사전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판단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른바 정치권 용어로 약속 대련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김경률 비대위원의 일이 표면적인 첫 번째 이유였다면 사실은 이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김건희 여사를 둔 입장 차이입니다. 실상 그 김경률 비대위원 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죠. 원희룡 전 장관을 개항을로 그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자객공천으로 내세웠을 때는 그땐 사실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을로 등장을 하고 또 당 지도부로서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 논란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기점으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죠. 네. 대표적으로는 안철수, 하태경, 이상민, 조정훈 의원 등등이 있고요. 그러더니 이를 두고 친윤계에서는 또 반대론이 나옵니다. 사과는 무슨 사과냐. 이렇게 맞서기 시작한 건데 사과를 반대하는 파에서는 사과를 하는 순간 그 모든 책임론이 윤 대통령을 향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는 사기 몰카 취재에 당한 피해자인데 왜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고요. 또 이용 의원 친윤계로 분류되는 그 당선인 시절에 수행팀장을 지내기도 해서 되게 가깝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이용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 이런 사과 반대론 글을 공유하기도 했고요. 한 유튜버의 발언을 이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과와 용서는 정상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고 좌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방금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목소리도 출근길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들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여러 질문이 나오죠. 사퇴 요구나 이런 얘기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바가 없다. 혹은 또 대통령실 과도한 당무 개입으로 생각하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은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답변을 보면 그 어디에도 이런 보도들 그 사퇴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대답은 없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따 2부에서 일석이조 시간에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친윤 친한의 충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예정된 민생토론회에 불참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원인이냐는 그런 질문에 내걸던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감기 몸살 지금 건강이 안 좋다라는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정치적 해석도 나오는데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감기 기운이라고 명분을 들어서 일축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급작스러운 취소였기 때문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었거든요. 제5차 민생토론회가. 그런데 시작 40분 전에 갑자기 취소를 했고 대통령이 불참을 하면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를 하게 됐습니다. 방송 생중계도 취소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서 좀 뜻을 모을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경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긴급회의를 열거든요.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나올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양당으로 가봅니다. 여야 공천 과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현역 컷오프 여론조사를 시작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규정을 보면은 권역별로 나누어서 총 한 7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한 기자가 물었더니 더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번 여론조사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여론조사는 여의도 연구원이 외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현 지역구에 나가려고 하는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각 지역의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현역 의원에 대한 선호도와 후보 경쟁력을 묻게 되는데 이걸 반영한 교체 지수가 하위 10%인 의원들은 일괄 교체되는 겁니다. 여기서 7명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하위 30%에 속하는 18명은 앞으로의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지금 뭐 현역 의원들은 굉장히 분주해졌어요. SNS에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 뭐 02, 070 이런 모르는 전화번호도 받아달라 지지를 부탁드린다. 네. 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르면 25일, 늦어도 이번 주말 전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 그대로 2월 한 달 동안은 이제 1월 말부터 시작이 되네요. 공천 전쟁입니다. 민주당은 주말에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만났는데요.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하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공천 관련 언급이 나왔다고요? 네, 아무래도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인지라 이해찬 상임고문을 만나서 공정한 공천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해찬 대표가 공정한 공천 관리로 민주당의 통합을 이끌어낸 바가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민주당이 더 하나 되는 통합의 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 공천을 해왔고 당원 당규, 특별 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받는 건 민주당이 그 3선 이상이나 올드보이 이런 586 등의 어떠한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공천 심사에 다른 여부들 뭐 적격 부적격 여부를 보는 것이지 이런 걸로 감점을 줄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당 내에서도 열띠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병리평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준연동형으로 가느냐라는 것인데요. 민주당 내에서 관련된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타협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을 했네요.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제 결정이 늦어지면서 공천 심사까지 늦어지고 있다면서 결정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타협안으로 제시를 한 건데 기존 제도인 병리평 회기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쉽사리 선택을 못한 게 정치개혁 후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 제3정당의 장내 진입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고 임혁백 위원장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보면 전국을 3권역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누고 전체 비례대표 의석의 30% 이내를 3% 이상 득표한 정당들에게 추가로 배분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병리평을 적용을 하되 비례의석 47석 중에 15석가량이 소수정당 몫으로 보장받게 되는 거죠. 병리평으로 회기를 하는 대신에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역캡을 씌워가지고 보장을 해서 연동형 선거제 취지는 어느 정도 살리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명분과 실리가 일치하지 않는데 가능한 균형점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나온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 제안에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입장을 확실히 정해오라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결국에 민주당도 병리평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결국에 사실상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병리평이 유리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관련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 사무실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참 위치가 묘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무실과 불과 100m 거리라네요. 이게 서로 간판이나 현수막이 보일 수 있겠네요. 보이죠. 네. 여기가 인천 계산역 인근이에요. 원희룡 네. 전 장관이 우리 사무실을 조윤정 얻은 평론가가 곳이. 또 인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뭐 토박이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 지역 알죠. 이 동네 자체를 아는데 계산동인가요? 예, 계산역 쪽이고요. 100m를 계산했을까요? 그런데 이 한 기자가 직접 걸어가 본 보도가 또 있더라고요. 40초 걸린 그 기자의 걸음으로는 보통 걸음으로 40초 걸렸다고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도 되게 가까워요. 예. 근데 이렇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계양을이 굉장히 빅매치 지역구로 떠올랐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주민들 표정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유력 정치인들이 맞붙는 곳이니까 뭔가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무래도 뭐 예산이라든가 그 이슈에 있어서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고 반면에 이런 분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겠느냐.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앙 정치에서 대통령 되려는 발판일 뿐이다. 그것이 우리 지역이 되는 것은 달갑지 않다.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 계양을을 어떤 장사로 선택한 것이다라고 일가를 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서도 이 당협위원장과의 갈등이 있는데 윤영선 당협위원장. 네, 윤영선 당협위원장. 저번에 이재명 대표하고도 또 맞붙었었잖아요. 그 당시 표 차이가 약 한 10여 %포인트 정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졌다고 해도 계양을 지역에서 윤영선 당협위원장이 꾸준하게 그렇게 공을 들여서 지역구 주민들과 어떤 그런 컨택을 해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걸 네. 싸그리 무시했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분노의 글을 또 올렸어요. 불과 나흘 전에 계양을 출마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향후 당 결정에 따르겠다더니 모두 거짓이었다. 아니면 내가 순진했던 것인가. 이재명이 좋아할 일이다.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세 차례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졌지만 정치적 기반은 어느 정도 지역구에서 관리를 해가면서 다져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양해도 없이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한 분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영선 당협위원장. 예. 당협위원장이죠. 네. 의사이고 상당히 또 지역에 네. 공을 들여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천 계양을이 서울의 마치 종로와 같다. 인천의 정치 1번지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른바 누가 붙든 간에 계산 대첩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현정 리포터. 네,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면서 돌발 구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천안 부근부터 정체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인천 부근 1차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서종 부근 1차로는 승용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문경 2터널 부근에서는 중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감곡 부근 1차로 는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뒤쪽으로 5km가량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금천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용담터널에서 비봉 부근까지 천천히 가고요. 서해대교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서해대교 부근 3차로 장애물 떨어져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 필요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안산 분기점에서 부곡까지 10km가량 막히고 있고요. 반월터널 1차로는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입니다. 창원 쪽인데요. 감곡 부근 1차로는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고요. 평택 시흥간고속도로는 평택 쪽입니다. 군자 분기점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정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정현정 씨는 방금 교통정보를 전해주셨고 조현정입니다. 현정시대네요. 네. 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에서도 후보자들의 거취가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불출마인데 김민기, 임종성 두 의원이 불출마하겠다고 발표를 했네요. 예, 경기 용인을 3선의 김민기 의원, 경기 광주을 재선의 임종성 의원이 추가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민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3선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다라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리를 비켜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지대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에 헌신할 때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김민기 의원이 84학번이거든요. 그래서 86 퇴진론에 대한 물음도 이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제 또 해석이 나오는 게 그럼 이걸 시작으로 좀 86 교체 물꼬가 트인 게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임종성 의원은 아시다시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가 돼 있죠. 네. 네. 검찰 소환 조사도 한 차례인가 받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한 차례 받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검찰 조사 받고 있는 상황에 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임종성 의원도 최근 저에 대한 여러 논란에 억울한 부분도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 지금 제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부족한 저를 품어준 당과 당원 동지 그리고 경기도 광주 시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현역 의원은 6선의 박병석 의원, 5선의 김진표 국회의장, 4선 우상호 의원, 초선에는 강민정, 오영환, 이탄희, 홍성국 의원 이렇게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3선 이상 의원들에게 사실상 용태를 권고한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강성 친명 원외 조직인 민주당 혁신행동은 비명 현역 의원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네요. 예, 특히 이제 현역 의원들을 실명으로 저격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용조 전 당대표실 부국장입니다. 노영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의원의 용단을 촉구한다라고 했고요. 민주당 혁신행동은 친문인 윤건영 의원, 비명계 기동민, 송갑석 의원 등을 거론을 하면서 당이 공천심사를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로는 기동민 의원에 대해서는 고가 양복을 받았다는 그 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의혹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윤건혁 의원에게는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벌금을 구형받은 점 또 이런 부분을 거론을 했고 그러면서 이런 아무런 제재 없이 적격 심사를 받은 것은 문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비명계 일각에서는 실명 거론이 공정한 것이냐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명 저격이 시작이 되면서 앞으로 더 심화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공천을 앞두고 친명 비명 간의 싸움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개혁신당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지난 20일입니다. 20일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의 명칭은 개혁신당 그리고 당 색깔은 오렌지 색깔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라고 불러왔었는데 개혁신당의 대표입니다. 이제 네. 여전히 또 다시 대표 네. 이어가게 됐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위원장을 초대 당대표로 세웠고 천하람, 허은하, 이기인 창당준비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 추대했습니다. 정책위의장에는 김용남 전 의원이 김철근 사무총장이 그대로 직을 또 유지하게 됐고요. 네. 개혁신당은 정체성을 보수, 민주, 자유라고 규정을 했어요. 개혁신당은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을 부정하고 김구 선생을 폄훼하고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정의 내려버린 저들의 길은 길이 아니다. 라면서 정부 여당을 비판했고 네. 진짜 보수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또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태원 참사를 언급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죽어나가도 누구 하나도 책임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창당대회에 열렸을 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김종민, 조응천, 정택은 축사를 했죠. 예,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오고 양양자 대표, 금태섭 공동대표 여기에 또 류호정 전 의원도 제3지대 인사들이 이른바 빅텐트를 하게 된다면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총망라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 자리에 굉장히 신경을 썼겠죠. 오는 분들도. 그래서 참여한 인사들도 축사에서 제3지대 빅텐트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인 과제를 위해 우리 모두 협력하길 바란다.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행동도 똑같이 하기를 다짐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조응천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기성정당을 코끼리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코끼리를 이기려면 우리에게 긴 것 짧은 거 따지지 말고 코끼리를 몰아내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빅텐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될지 안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제3지대 빅텐트 관련해서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 자,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듣고 보면 빅텐트 어려운 것 아니냐 네. 이런 판단도 가능해 보이는데 이낙연 전 총리는 여전히 함께해야 된다는 입장이네요. 이게 발언만 놓고 보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발언만 놓고 보면은 뭔가 기싸움일 수도 있고 네. 수싸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낙연 위원장 방금도 그렇게 뭐 빅텐트를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빅텐트에 대해서도 또 4월 전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2월 초순을 넘기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그 골든타임 이미 지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정당이 창당한 다음 날에 합당하자고 하는 것도 구성원들에겐 코미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삼지대 세력의 전략을 이걸 빅텐트로만 한정을 하지 말고 이렇게 가는 건 어떠냐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제안을 또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각 당이 지역구를 분배해서 후보를 내는 방안이고 또 하나는 지역구는 단일 기호로 출마를 하되 비례대표는 당별로 선정을 하자. 마지막 하나는 국민의 열망이 있을 경우 완전한 합당 이렇게 가는 세 가지 연대론을 제시를 한 건데 일단 이준석 대표가 골든타임 이미 지났다라고 말한 것 자체로 삼지대 세력에서 조금 당황스러운 기색도 읽힙니다. 그러더니 이후에 미래대연합 이원욱 공동대표는 골든타임 안 지났다. 초심을 잃지만 않는다면 설 연휴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합신당 두고 신경전과 수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이낙연 전 총리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미래대연합도 그렇고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는 쪽 그리고 빅텐트를 만든다면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쪽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불출마를 할 것이 아니라 출마해야 된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서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을 해야 된다. 아니면 본인이 당선됐든 서울 종로에 출마해서 수도권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네. 또는 광주에 출마를 해서 민주당을 떠난 것에 대해서 호남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그런 뭔가 출마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소장님이 짚어주신 대로 인천 계양을 광주, 서울 종로 어딜 나가도 이낙연 위원장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쉽지 것 같아요.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는 나름 거물급으로 통하는 만큼 직접 현장에 나서달라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건데 먼저 이 계양을 출마를 얘기한 건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현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가서 어떤 그런 상징성을 보여달라는 거겠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누가 봐도 이제 정치에 있어서 도전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시점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도전하는 모양새가 좋겠다. 나라면 인천 계양을로 간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던진 거고요. 네, 만약을 전제로 한 것이고 네. 뭐 누가 공천을 받을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천될지 어떨지는 모릅니다만 이재명, 원희룡, 이낙연이 된다 그러면 이건 진짜 대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양을 주민들도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또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또 다른 출마지로 호남권을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광주 출마로는 이원욱 미래대연합 공동대표가 제시를 했는데 이 전 총리가 진짜 광주에 출마해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방에 가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게 임팩트를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일갈 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정치 1번지인 종로 출마도 거론이 되는 상황인데 이낙연 위원장 개인으로만 보면 정치 생명을 고려했을 때 이게 치명타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인지 이낙연 위원장은 출마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미 출마할 생각이 없단 말을 오래전부터 여러 번 했는데 정치인이 국민에게 말한 것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주변 의견을 듣고는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여지는 남겨둔 상황입니다. 한편 새로운 미래 총선 계획에 대해서는 전북 10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라고 설명한 상황입니다. 네. 여의도 문법이 참 어렵네요. 네.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여야가 총선으로 지금 뭐 숨가쁜데요. 서로를 향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박은식 비대위원에 대한 허위 보도로 언론사 기자들과
이를 인용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앞서 한 언론이 박은식 비대위원이 과거에 광주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박은식 비대위원이 이거는 가짜다 하고서 직접 캡처한 채팅 내용을 올리면서 이거는 내가 아니라 장모 씨의 발언이다. 다른 사람의 발언이고 당장 지워라.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그렇게 반박 후에 해당 기사는 삭제가 됐는데 요즘에 퍼지는 게 되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다른 언론이 이걸 이어받아서 쓴 상태였고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도 관련해서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청래 최고위원과 최초 보도 인용 보도한 기자 3명을 포함해서 총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짧게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되는 출범식에 참석을 했다가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강제 퇴장한 관련 이슈가 상당히 또 뜨거웠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실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야사당 대표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기로 했는데요.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적반하장식 행태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6626님의 사연인데요. 매일 아침 러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너무 추워서 건너뛸까 하다가 꽁꽁 껴입고 달리고 왔더니 한 주 기분 좋게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자, 힘들지만 이걸 이겨내고 또 계속 한다는 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라고 하죠. 6626님 외에도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간식 쿠폰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SES의 달리기 들으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관용구에 제발 덕분에 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가시죠? 정확하게는 간절히 은혜나 도움을 바라건대 라는 뜻입니다. 제발 덕분에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오늘은 제발 덕분에 집에만 붙어 있어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발은 간절히 바라건대라는 뜻의 부사고요. 또 부디는 바라건대 꼭 아무쪼록의 뜻으로 남에게 청하거나 부탁할 때 바라는 마음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번 모임에 부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처럼 사용하죠. 바라건대의 뜻을 가진 우리 고유어 부사 가운데 하마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마는 바라건대 또는 행여나 어찌하면 이란 뜻인데요. 예를 들어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하마 졸음이 오지 않게 찬물로 세수를 했다. 하마 버스를 놓칠까 해서 자꾸 시계를 들여다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마를 2번 쓰는 하마하마란 부사도 있는데요. 어떤 기회가 자꾸 닥쳐오는 모양이란 뜻과 어떤 기회를 자꾸 기다리는 모양이란 뜻도 있습니다. 막대기가 하마하마 넘어질 듯 위태롭게 세워져 있다. 또는 하마하마 기다려도 그는 오지 않았다 같이 표현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그래서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강추위 속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주말이 돼서야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라 한 주간 건강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7도, 체감온도는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4도에서 13도나 뚝 떨어져 대부분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할 텐데요. 서울이 영하 6도, 춘천, 대전 영하 4도, 전주 영하 3도, 대구 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14도, 광주와 부산 영하 7도 안팎으로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경북 서부 내륙에 눈이 조금 오겠고 서울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상에 눈구름이 유입돼 충청, 전라권, 제주도는 모레까지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설특보가 확대하는 가운데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게는 15에서 20, 제주 산지는 30cm 이상 쏟아질 수 있고요. 풍랑경보가 내려진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을 비롯해서 바다의 물결이 대부분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경주와 포항 등 경북 동해안에도 강풍주의보가 확대한 가운데 대부분 해안가와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7.2도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 측의 사퇴 요구에 대한 거부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예정된 민생 토론회 직전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에 대한 당 일각의 사과 촉구와 관련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똑같은 케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철회를 촉구할 용기가 없다면 재의결 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다 대통령 경호 요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된 데 대해 야사당이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실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강 의원에 대해 운동권 특유의 영웅주의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해촉된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 위원 2명의 자리에 문재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욱 전 KBS 글로벌 전략센터장이 대통령 추천으로 위촉됐습니다. 당 심의는 여야 6대1 구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추워지고 좀 더 추워진다는 말도 있죠. 네, 감기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춥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요즘에 기침하시는 분들 많은데 각별히 좀 조심하시고 미세먼지도 많죠. 네, 저 기침도 많이 하고 패딩 꽁꽁 싸매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추위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업주가 개인 사정으로 다음 달 12일까지만 영업하겠다는 공지를 붙여놓은 걸 본 학생들이 메시지를 남겼다고요. 이것이 감동이 되고 있다는데요. 최근에 충남 천안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업주가 개인 사정으로 다음 달 12일까지만 영업하겠다라는 공지를 보고 평소와 같이 이제 문구점을 찾은 학생들이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초등학교 여학생 한 명이 무인 계산대 앞에서 뭔가를 막 적고 그 옆에 검은 웃옷을 입은 다른 여학생도 같이 열심히 뭘 쓰기 시작합니다. 사장님은 나중에 이 메모를 발견했는데요. 열어봤더니 6학년 여학생인데 가게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고 그동안 잘 사용해서 너무 감사한다라는 글을 빼곡하게 적고 간 거였습니다. 다른 학생도 덕분에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예쁜 학용품도 사서 좋았다. 그런데 없어진다니 너무 아쉽다라는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귀여운 게 이제 적고 나서 너무 불안했나 봐요. 혹시 이 메모장이 사라질까 봐. 그래서 무인 문구점 주인에게 따로 문자를 보내기도 했답니다. 연락처가 나와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댓글에도 참 기특한 아이들이다. 너무 따뜻한 편지들이다라는 반응들이 있었고요. 사장님도 아이들이 응원해 주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해도 잘 헤쳐나가실 것 같다 등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어떤 상점 주인과 고객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이게 정말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시콜콜 개인사를 옮기며 소통하던 네트워킹 시대가 끝나간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세상이 조금은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최근에 미국 리서치 기업 가트너에서는 미국 성인 263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절반이 SNS를 통한 소통을 2년 안에 접거나 제한적으로 이용을 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나온 겁니다. SNS 정말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만두려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네요.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SNS의 매스미디어화 때문입니다. 최근에 SNS를 보면은 과거의 매스미디어처럼 소수 인물이 제작해서 올리는 콘텐츠보다는 크리에이터나 대행사들이 기업과 손을 잡고 함께 광고용 콘텐츠를 양산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에 있는 다수는 이 소수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신상 공개나 여론 재판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처럼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공개할 때 자기 생각을 피력한 글들이 뒤늦게 사회를 진출할 시점이 왔을 때 지장을 주는 사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소수의 사람들만 볼 수 있거나 또는 공개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비밀 계정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다시 비공개 그룹 메신저나 채팅에 특화된 끼리끼리 소통이 익숙해지고 이걸 알아챈 기업들도 실제로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은 친한 친구 기능을 탑재해서 자신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아닌 내가 지정한 사람들에게만 게시물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점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 진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례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일본 기업들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개인적인 SNS 계정을 몰래 조사하는 뒷조사 대행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논란을 빚은 사례도 있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숨길 수도 없겠네요. 너무 많이 노출되셨으니까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자율주행 새벽 동행버스가 올해 하반기에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요. 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중에 자율주행 새벽 동행버스의 시범 운행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새벽 시간대 근로자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돕기 위해서고요. 시범 운행 결과를 반영하면서 한 연말쯤 정식적으로 운행도 시작하고 내년까지 노선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게 운행 시간이실 것 같은데 현재 시내 버스 첫 차 시간이 한 오전 3시 50분에서 4시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30분 정도 이른 오전 3시 30분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운행 대상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율주행 버스라니까 호기심은 많은데 그렇죠. 혹시 안전할까? 또는 오작동하면 어떡할까?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반응들도 댓글에서도 많이 보였고요. 운행 대상 노선은 첫차 혼잡이 심하고 자율주행 버스 운행 안전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을 할 겁니다.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선 도봉산역에서 종로 마포, 여의도역, 영등포역 구간을 운행하는 160번 버스를 첫 번째 노선으로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저도 자주 타는 노선입니다. 저도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그렇게 하고 대표적으로 새벽에 혼잡 노선이 146번과 148번 노선처럼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7월까지는 자율차 시범 운행 지구 지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좀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버스 기사가 없는 이제 운행 방식이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댓글 반응을 보면은 이거 정말 안전한가라는 우려감도 같이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번째 주제는 참 흥미롭습니다. 사랑과 자유란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 어디일까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동거 커플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동거 커플이 결혼한 경우보다 더 오래 간다는 조사가 나왔다고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조사가 있었구나라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에는 우리나라엔 없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팍스라는 건데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인인 두 사람이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제도고요. 프랑스는 비교적 이혼이나 별거가 많고 동성 커플도 많기 때문에 1999년에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팍스를 맺은 커플의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결혼 선언을 한 부분은 이것보다 조금 더 많고요. 팬데믹 기간에는 사상 처음으로 팍스가 결혼 건수를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어요가 아니라 저 팍스했어요 이런 게 이제 프랑스에는 유행이죠. 있다는 건데
팍스 커플이 증가하는 이유는 뭔가요? 팍스의 좋은 점은요. 일단 미혼 커플도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혼이라는 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커플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부부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아이를 낳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세, 소득세처럼 세금이 줄고 건강보험료도 공제가 됩니다. 헤어질 때도 간편합니다. 뭐 시청에 해지 의사를 담은 서류를 한 장 보내면 끝이고 대신 결혼과 달리 한쪽이 취소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팍스 커플이 이제 장점이 많다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많이 좀 우려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또 결혼을 쉽게 하는 생각이 또 나올 수도 있을 테고 좀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근데 생각보다 팍스로 맺어진 커플은 쉽게 헤어지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3쌍 중 1쌍이 이혼하는 반해 팍스의 해지율은 10%대에 불과하고요. 팍스는 도입 이후에 프랑스를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로 만드는 데 오히려 기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들 한 60% 정도가 팍스 또는 동거 중에 나타난 아이였습니다. 한편 한국도 결혼율이 떨어지고 결혼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면서 동거하는 커플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달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조사를 해봤는데 저출산 인식조사에서는 사실혼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결혼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무려 81%를 차지하고 있어서 인식의 변화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잘 모르긴 해도 결혼이 아닌 팍스로 한다 그러면은 결혼식도 안 할 테고 네. 여러 가지 뭐 혼수부담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이런 판단과 평가는 사람에 따라서 워낙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출생 대책에 뭐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사례는 되겠네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한국 문화가 되나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월요일 화이팅 하세요.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내색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박원석 가칭 미래대연합 공동창당 준비위원장,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수석 대변인이 아니고 이제는 창준위원장으로 승진하셨어요? 저희는 창준위원장들이 다른 직책을 다 겸하고 있습니다. 겸직 중에 하나가 사무총장도 겸하고 있고 원내대표도 겸하고 있고. 아니 지금 그건 좀 이상하다. 김용남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세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소개할 때는 박원석, 김용남 두 분의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목이 다 말라요. 가칭 미래대연합 공동창당 준비위원장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오래간만에 감투 좀 써봤어요. 알겠습니다. 뭐 당직을 안 해봐가지고. 네. 창당 준비위원장. 자, 위원장, 위원회 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상당히 묵직한 두 분을 모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주말에 이 뉴스가 말 그대로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실과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는 뭐 이렇게 전면적으로 충돌이 부각된 건 아닌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충돌.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초기에는 윤석열 아바타다, 대리인이다, 용산 출장 소장이다, 뭐 이런 평가들 또 나올 정도였는데, 자, 김용남 의장께서는 예상을 했던 일입니까? 아니 어느 정도는 그 가능성이 농후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네.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오면서 이른바 좀 속된 표현으로 뒤통수 칠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러면서 역시 그러면 대통령 아바타 역할로 끝날 거냐. 근데 이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으로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됐거든요. 그게 어느 지점이 될 것이냐. 어느 시점에 본인의 정치적인 성장 내지는 생존을 위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했는데 역시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그런 모습이 불거졌죠. 그러면서 지금은 완전히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안 나선 게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섰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나선 거나 매한가지인 것이죠. 하하. 근데 박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여론을 떠받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텐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다소 보기에 따라서는 무리하게 보일 수 있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한다면 정말 이게 일파만파 어떻게 파장이 소용돌이칠지 알 수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사태를 접하면서 당무 개입이니 뭐 삼권 분립 흔들기니 이런 얘기를 떠나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요? 몇 번째입니까 벌써 이게. 이준석 전 대표 쫓아내고 본인이 만들다시피 한 김기현 대표 쫓아내고 사실상 법무부 장관하고 있는 걸 빼다가 이 당대표로 내리꽂았는데 본인의 측근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마저 이렇게 흔들어서 내쫓는다면 윤 대통령 도대체 누구와 뭘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네네. 다른 게 아닌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금기고 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했다는 이유잖아요. 그게 지금 당보다 나라보다 여론보다 총선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국정을 사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여튼 대통령직을 걸고 부인 방탄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그런 대통령이 왜 필요하죠? 그런데다가 저렇게 즉흥적인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거 모골이 송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사태가 아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또다시 이런 식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쫓아낸다면 제가 보기엔 그 역풍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걷잡을 수 없다. 네, 그게 단지 여당 내 권력 암투의 문제가 아니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인 게 맞느냐. 뻔한 질문일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그래도 검사로 오랫동안 봉직을 했고 검찰총장을 역임했고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파장을 생각 못하고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주정치에서 그 국민의 표를 받아서 선출된 지도자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당대표를 거듭 이렇게 수시로 종이장 구기듯이 구겨가지고 갈아치우는 건 봉건 시대의 폭군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민주정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저거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김영남 의장이 보시기에는 이후까지 이 박원석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현재 개혁신당 대표도 못 버텼고 또 김기현 전 대표도 못 버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근길에는 단호하게 총선 이후에도 내 자리는 비대위원장이다. 네.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상황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위원장은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대통령의 권력이 그전과 같이 잘 스며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이 8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천 작업이 진행이 돼야 돼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 권력의 어떤 낌새 내지는 권력의 냄새를 무지하게 잘 맡는 사람입니다. 이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완전히 윤석열 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기회를 한동훈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번 총선 자기가 공천 주도하고 총선 치르고 그게 몇 석이 됐던 남는 의석을 갖고 비대위원장으로 또
총선 이후에 언젠가는 벌어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 안 할 겁니다. 이미 용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참 전부터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에 있어서 미래 권력이 쉽게 포기하지도 않을 거고, 이 미래 권력을 주저앉히기 위해서는 현재 권력이 어마어마한 화력을 쏟아부어야 할 텐데 그 화력을 지금까지 너무 여러 번 썼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쏟아부을 화력이 얼마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포탄이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이 아닙니다. 김 의장께 이런 걸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점은 검사라는 점, 또 같이 일을 했다는 점도 공통점인데, 그러면 이렇게 파행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비대위원장 잠깐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용산에서 좀 이야기도 하고 서로 뭔가 절충도 할 수 있고 이럴 텐데 그런 대화 없이 이렇게 막다른 길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검사로서 이른바 특수통으로 오래 함께 일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두 분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사람 다 항상 무리한 수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수사를 하고 자기가 목표했던 그 결과를 얻어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공통점이 두 사람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쉽게 결론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본인이 마음먹은 거는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무리가 따르더라도 항상 무리해서라도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 내지는 양보를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다? 두 사람 모두의 캐릭터에 맞지 않아요. 그거는. 자, 박 위원장님. 근데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꼬리를 내리기 힘든 상태고 그렇다면 두 사람의 충돌이 더 거세질 텐데 자칫 또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조치를 중단하면 대통령 리더십까지도 흔들릴 판인데 대통령에 미치는 영향,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버틴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아니 일단 그걸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렇게 뭐 완력으로 이 정당 정치의 원리나 민주주의의 원리마저 어겨가면서 누구든 주저앉히고 이런 게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 용납될 수 없는 리더십이에요. 그런데다가 여론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여론을 보세요. 일방적이에요. 여론에서는 한동훈 승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당내 분위기가 중요할 텐데 의원들이며 지금 전부 눈치 보기에 들어가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송원석 의원이 주도해서 경북 지역 의원들 모임을 하려고 그랬어요. 송원석 의원은 알려진 대로 친윤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한동훈을 성토하고 한동훈 사퇴 여론몰이를 하려는 모임을 주도하려고 하다가 급제동이 걸리고 취소했어요. 다른 의원들이 지금 그거 할 때냐 정신 차려라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다선들 연쇄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다 경선을 보장했어요. 다선들 인위적으로 자르는 거 없다. 예.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선 중진들이 뭘 살피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기색일까요? 민심일까요? 저는 민심과 여론을 살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고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대통령과 맞짱 뜨는 건데 길게 봤을 때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저는 윤 대통령한테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승부는 거의 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승부는 났는데 이제 동원될 수 있는 거 어거지입니다. 뭐 흔히 뭐 캐비넷 연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검사들이 하던 수법. 이런 정말 그 진흙밭 개싸움 같은 이제 그런 수단들만 남아 있는데 그러면 한 비대위원장도 그런 걸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서로 약점을 다 쥐고 있을 겁니다.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상황이. 그러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여기서 만약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에서 당무에 개입하거나 이런 걸 중단하고 총선에 손 떼고 물러서지 않으면 당 쪼개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하하. 자, 김용남 의장께 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충돌의 가장 큰 이유
일각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또 하나는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 발언. 예. 어느 쪽입니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명품백이라고 봐야겠죠. 그거인 것이고 김경률 회계사와 관련한 사실상 공천을 내락한 듯한 모습은 한동훈 위원장이 분명히 잘못한 거고 실수한 것인데 그걸 갖고 대통령실에서 저 비대위원장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는 않죠.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지적사항은 그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 아니 그건 공식적으로 명품백 때문에 쫓아내야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명분으로 삼은 것이고 속내는 아니 이거 명품백을 비롯해서 영부인에 대한 소위 디펜스를 하라고 비대위원장 보내놨더니 슬슬 말이 바뀌네. 이게 결정적이겠죠. 더군다나 김경률 회계사가 언급해서는 안 될 단어를 입에 담았어요. 어떤 겁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의 최종적인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어디에 섰잖아요. 단두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선을 넘어도 넘은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절대로 언급해서는 안 될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나온 건데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만 지금 대통령실의 참모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전략적인 사람이 없어요. 성격은 급한 거는 알겠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박 의원님 이거 하실 말씀 하시고 이것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청취자분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 일각에서는 약속 대련 아니냐 짜고 치는 거다 보여주기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약속 대련을 할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줬잖아요. 그 어떤 이견도 그 어떤 모두 용납하지 않는 이제 이런 걸 보여줬는데 무슨 약속 대련이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약속 대련을 하려면 대통령 이미지가 너무 손상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세 번째나 당대표를 쫓아내는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수습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결말로 유도한다? 대통령이 뭐가 되겠어요, 그 그림에. 때문에 이거는 그 약속 대련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서 이제 김영남 의원이 얘기했던 그 마리 앙뚜아네트 그 이제 표현만 보면 그건 이제 선을 넘은 표현이 맞죠. 왜냐하면 그 단두대에서 목 잘린 왕비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얘기를 했던 맥락은 실제 잘못에 비해서 국민 정서를 건드림으로써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 일이 그렇게 더 커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수습책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맞는 말이죠. 그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 구성원들 누구나 느끼고 있는데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얘기를 용감하게 꺼낸 거고 한 비대위원장도 돌아댕겨 보니까 비대위원장 돼가지고 당심도 접촉하게 되고 민심도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은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 꺼낸 건데 그조차 용납하지 않겠다. 여긴 넘지 마라라는 선을 지금 제시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정당이 선거를 못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 원만한 수습, 짜고 친 듯한 그런 해결 이거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결국에 한쪽이 물러나야 됩니다. 근데 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게 되면 한 비대위원장은 이제 공적 활동을 접어야 돼요. 저런 식으로 물러나게 되면 뭘 아무것도 못 해요. 정치도 못 하고 임명직은 더더욱 못 가는 거고 윤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 그 레임덕 아까 말씀하셨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대통령의 운명은 임기 중반이 되면 그게 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어도 이번 총선 끝나면 올 레임덕이에요. 근데 본인이 자초한 거잖아요. 본인이 무리수를 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그 민심과 더 가까이 있는 미래 권력을 꿇어 앉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억지스러운 통치를 계속한다? 제가 보기엔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걸 거예요. 본인이 물러서는 게 맞는데 윤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큰 싸움이 난 거죠. 근데 김영남 의장에게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나 뭐 인사들의 발언이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뭐 발목 잡힐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지난 대선에서 생각해 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가 정작 녹취록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당시 대체적인 여론을 망라해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했던 만큼의 파장이 없었다. 오히려 여론만 놓고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당 일각에서 나오는 그 사과 요구를 받아서 사과하면 오히려 여론의 반전이 일어나고 총선에 유리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 상황이 전개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선 전에 사과는 처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내지는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찍은 분들은 계속 본인 스스로 세뇌를 하면서 찍었던 분들이 많거든요. 뭐 주문이 여러 가지 몇 종류가 있었습니다만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다 이걸 되뇌이던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 외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 본인 스스로들 계속 세뇌를 하면서 찍었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본인 스스로 위안 삼고 다시 지지를 해야 되는 이유로 삼았던 것이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때 대선 전에 약속했던 조용한 대조 전혀 지켜지지 않았죠. 그리고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그대로 다 국민들께 노출이 됐어요. 이번 사과는 사과로 절대로 사태를 매듭 지을 수 없습니다. 사과로 끝나지 않거든요. 사과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다. 그럼요.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되돌릴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를 대통령실도 알기 때문에 사과라는 선도 안 무너뜨리려고 거기까지도 후퇴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제가 이 말씀만 보탤게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신임 아니고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에 오를 만한 그런 기반이나 자원이나 자격이나 이런 게 없는 분이었어요. 때문에 이번 상황을 버틸 수 있겠냐 이런 관측도 많아요. 대통령이 신임을 철회하고 너 물러나라고 하는데 근데 한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버텼습니다. 그리고 국민만 보고 간다, 할 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더는 부당한 현실에 눈 감으면 안 돼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올라오면 재의결 해야 됩니다. 그걸로 저는 차별화를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자유롭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뒷걸음질 치거나 버틴다고 했는데 별 버티는 것도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면 한 비대위원장도 리더십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제가 보기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정략적인 이유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할 거예요. 뭐 정략적인 이유여도 좋아요. 통과만 되면 돼. 두 분은 의견이 일치가 됐네요. 자, 이번엔 공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올드보이들에게 감점 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중진들 컷오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자, 민주당은 공천 관련해서 조금 혁신적인 게 그럼 뭐냐, 국민공천 이야기하는데 그게 국민공천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뭐 50만 명 한다는데 뭐 여론조사 한번 하겠다는 거겠죠. 거기서 공천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선 중진 뭐 586 올드보이 불이익 없다는 거는 형식적인 페널티는 안 주겠다. 그러니 알아서들 좀 정리해달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알아서 정리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 알아서 될까요? 그러니까 친명은 원외가 많잖아요.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의 구주류들이 자리를 버티고 안 물러나는 데다가 다시 돌아와서 장관이나 이렇게 하다가 비서실장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출마하겠다니까 아주 화를 많이 내고 있죠. 물러나라고. 저기도 지금 일촉즉발의 이제 공천 갈등, 싸움 이런 것들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신호탄을 어제 올렸잖아요. 비례 이수진 의원이 서대문에서 출마하겠다고 거의 1년 가까이 사무실 내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내정됐으니 난 여기 출마 안 하고
물러서는 듯 하더니 물러서는 게 아니고 성남 중원에 가서 윤영찬 의원 자리에 가서 여기서 출마하겠다. 민주당답지 않은 후보를 내가 이기겠다.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이제 벌어질 겁니다. 이를테면 지난 정권의 친문 인사들 출마한 자리에 이제 또 다른 친명 자객들이 가가지고 이제 막 이 갈등을 벌일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가뜩이나 쇄신할 게 없는 데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공천 때 큰 갈등이 예정돼 있는 거죠. 자, 큰 갈등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원칙과 상식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 중에서도 자객 공천되는 것 아니냐, 친명 공천되는 거 아니냐 우려 속에 공천받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미래대연합이 됐든 아니면 이낙연 전 총리 세력이 됐든 이렇게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합류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의외로 미래대연합이나 새로운 미래죠.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끌고 있는 거기 말고도 개혁신당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같이 현역 의원으로 생활할 때 결이 달랐던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원칙과 상식은 다 비명계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친명으로 분류됐던 분들 중에 찐명이 아닌 분들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친명 내에서도 또 나누어지나요? 아, 그럼요. 그게 충성도가 틀리죠. 옅은 친명계 분들은 비명계가 있는 미래대연합으로 바로 가기가 좀 겸연쩍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혁신당으로 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총선의 관점 중에 하나가 40년대생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다시 22대에 복귀하느냐.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무슨 명분으로 컷오프할 거예요. 나이로 컷오프할 수도 없고. 근데 1942년생인 박지원 전 원장님을 필두로 한 40년대생들의 귀환. 이게 어느 정도 폭까지 가능할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개혁신당으로 상당히 활짝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유독 강조해서 살짝 열었습니다. 이거 하나 잠깐 여쭤보고. 40년대생 영입 대상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40년대 영입하세요. 생들의 복귀. 짧게 이거 하나 여쭤보고 박 위원장님 쪽으로 넘어갈 텐데 물론 의원 출신은 아닙니다만 김두관 의원 그러면 민주당에서 상당한 또 존재감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김두관 의원의 동생인 김두수 정치평론가가 개혁신당에 합류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민주당이 아니라 개혁신당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개혁신당에서의 가능성을 보셨겠죠.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이 펼치고 있는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책적인 정당으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신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이렇게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도지사도 지내고 장관도 하셨습니다만 아마 대선 출마도 했었잖아요. 바로 밑에 동생분이 개혁신당에 와서 지금은 당대표 정무특보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속속 이렇게 여야를 넘나들면서 좋은 분들이 오시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동생의 현상이죠. 결정에 형이 영향을 받을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비례대표제 관련해서는 병립형이냐 준연동형 비례대표 쪽도 아니고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가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정의당이든 정의녹색당이 됐든 아니면은 신당이 됐든 받아들일 제안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병립형이에요. 병립형으로 돌아가되 병립형으로 권역을 나눠서 돌아가면 이게 진입 장벽이 높아지거든요. 3%가 아닌 6%, 5% 이렇게 될 우려가 있는데 그냥 3%로 두고 3%를 넘는 정당들에게 의석의 일정 부분을 할애하자라는 소수 정당 쿼터형 병립형 제도로 돌아가자는 건데 그걸 복잡하게 마치 병립형이 아닌 듯이 얘기하지만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민주당 국민의힘이 각각 자기 이름으로 비례의석 얻자 이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한테 길을 터주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글로 가고 싶어요. 어쩌면 본인 공천까지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당내에 워낙 반대도 많고 또 시민사회 쪽에 반대가 많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게 일정 의석을 할당하는 걸 조건으로 선거제도는 예전으로 되돌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개혁은 사라지는 거죠. 다만 소수 정당한테 그 뭐 우는 놈 떡 하나 준다고 떡 하나 주겠다 이건데요. 글쎄요, 저는 뭐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 지난 국회 때부터 얘기해왔던 이제 정치 개혁의 대의 내지는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민의가 고르게 반영되는 국회 구성을 하겠다는 취지는 완전히 실종되고 사라지는 거죠. 네. 자, 이 총선이 오기 전까지 빅텐트 구상이 아주 밀도 있게 진행되어야 되는 두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입니다. 박원석 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미래대연합 지금 외연 확장이 중요한데 본인께서도 동참을 했고 원칙과 상식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에 정태근 전 의원은 한나라당 출신인데 또 동참했습니다. 이 외연 확대 뭐 잘 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2명 정도의 현역 의원이 더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1명 정도 이름이라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개개인의 실존적 결단의 문제인데다가 또 공천이라는 예민한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건 부정하지 않으시죠? 뭐 그런 얘기야 뭐 다각적으로 있죠. 네. 근데 거기서 뭐 이름을 거론하는 거는 그건 이제 당사자의 의사나 결정을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런 네.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단독 하나 아무튼 조만간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짧게 한 1분 시간 남았는데 김영남 의장께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빅텐트 골든타임이 지났다. 그 이야기는 빅텐트 안 한다. 우리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거는 거기서의 골든타임은 데드라인의 의미가 아니고 최적 시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제3지대 통합은 각자 창당을 했거나 창당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상황에서 모여서 같이 하나의 정당으로 창당 작업을 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네. 그 최적의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혁신당은 이미 토요일 날 창당을 했고요. 나머지 두 그룹은 지금 창당 준비 작업 중인데 최적의 시기는 지났으나 조금 더 복잡해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을 위해서 작업은 계속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두 분께 이제 마무리로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먼저 박원석 위원장께 4월 10일 두 분은 한 배에 올라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예, 아니요. 당연하죠. 예입니다. 한 배에 타야죠. 한 배입니다. 김영남 의장은요? 예. 괜히 여쭤봤다. 여기서 그러면 아니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라고 하면 기사 나오는 거예요. 박원석 가칭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입니다. 김영남 개혁신당 정책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걸까요? 글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나 단체들의 욕망을 예전에는 숨기는 척이라도 했는데 네.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이 다 거리낌 없이 꺼내놓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표현을 이렇게 또 잘해주시고 멋지게 해주시네요. 전 세계가 욕망의 전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인근 국가로 확산되지 않을지 이제 전 세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호르무즈 해협의 화약고를 터뜨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란과 파키스탄이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건 또 무슨 전쟁입니까? 자, 일단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정리를 해드리고 갈게요. 예. 확전되나요? 아니요. 확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국제뉴스는 계속 확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확전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이요.
아하.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든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중동 내에서 어지럽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여기저기를 찔러가고 있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그 나라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확전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중동의 인근 국가들 역시도 본인들 나라가 전쟁터가 되는 걸 감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라들이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걸 원하는 나라들이 없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확전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전략적으로 그런 노림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아예 재편을 하고 싶은 거죠. 확 뭐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정리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란하고 파키스탄이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단 말이죠. 그럼 이란하고 파키스탄은 뭔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또 자기네들 이익 얻으려고 전쟁에 참전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오늘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온 건데요. 자 16일 날 이란이 파키스탄에 있는 무장 조직을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파키스탄이 저희가 공격을 먼저 받았으니까 저희도 공격하겠습니다 하고는 이란을 공격을 했어요. 네. 근데 이 공격을 한 지역이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이란하고 파키스탄이 딱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여기에 서로 국경 지대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 어디냐면은 발루치스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무슨 스탄이라는 뭐 국명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카자흐스탄. 그렇죠. 네. 우즈베키스탄. 그럼 스탄은 무슨 뜻이냐? 누구누구의 땅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붙은 그 이름이 뭐냐? 명칭이 뭐냐? 민족, 종족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발루치스탄을 공격했죠. 발루치 땅이네요. 그렇죠. 발루치족들이 살고 있는 땅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얘기는 그거예요. 아니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수니파 발루치족들이 계속해서 이란을 이제 그 국경 지대를 좀 어지럽게 하니까 우리가 그 테러리스트를 공격한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파키스탄 역시 어쨌든 우리 영토가 공격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보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을 했는데 하필이면은 발루치족들이 살고 있는 곳을 공격을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란하고 파키스탄은 그러면서도 서로를 공격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는 확전을 원하지 않아요. 저희가 겨냥한 것은 상대국의 국민이 아니라 테러리스트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새우등이 터진 건 결국 누구다? 발루치족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네, 이 발루치족들은 사실 꽤 오랫동안 이 땅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요. 왜 유럽 제국 열강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뭐 영국, 프랑스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식민 지배하고 싶으면 뭐 둘이서 부딪히면 어떻게 하죠? 땅 나누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여기까지는 너네가 식민 지배해. 근데 이들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근대 국가의 국경선이 그어지게 되는데 하필이면 발루치족들이 여기에 1,00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란, 파키스탄으로 뚝 나눠버린 거예요. 어허. 자 그러면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살고 있던 땅이잖아요. 적지 않은 숫자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란이랑 파키스탄으로 편입돼서 구박받고 탄압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살고 있는 발루치족들은 우리 독립국가 만들고 싶어요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란이랑 파키스탄이 서로 소위 말해서 짜고 발루치족을 공격을 한 거예요. 평소에도 굉장히 골칫거리였단 말이죠. 예. 자, 그럼 도대체 발루치족들이 분리 독립을 주장했다고 해서 공격한 건가요? 하필이면 이 땅에 우라늄, 천연가스, 구리 이런 천연 광물이 엄청나게 매장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쪽 국가에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립국가를 만들어줄 의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절대 안 되죠. 예. 그런 차원에서 잘 됐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조금 서로를 때릴 필요가 있는데 그럼 평소에 눈엣 가시였던 발루치족들을 좀 때려볼까? 이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애꿎은 발루치족만 그러니까 이란은 파키스탄의 발루치족들에게 파키스탄은 이란 영토에 있는 발루치족들에게 참. 자, 여하튼 이것이 그러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정파의 전쟁과는 좀 무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내부가 상당히 시끄럽다고 하는데 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쟁이 사실 벌어지기 전에도 네타냐후가 이제 구성한 극우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연립정부가 굉장히 극우 성향을 띠다 보니까 뭐 대법원에서 난 결정도 의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없던 걸로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냐 이러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던 중에
빵 하고 전쟁이 터진 거거든요. 자, 일단 바깥쪽에서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자 지구를 계속 폭격을 하고 있으니까 민간인 사망자가 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국제 여론은 굉장히 이스라엘에 불리합니다. 남아공이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미국하고도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파열음을 내고 있어요. 미국이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전혀 듣지를 않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에서요. 현지 시각으로 22일 날 외교장관들이 모여서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럽의회에서 그 가자지구 영구 휴전한 결의안을 통과시켜버려요. 자, 지금까지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도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선을 계속해서 넘고 있어라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다라는 보도 나오고 있죠. 자, 이번에는 유럽 쪽에서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선을 넘고 있어.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스라엘 편만 들 수 없어라는 뉘앙스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네. 결의안이 통과가 됐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제 미국은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냥 팔레스타인하고 두 국가 해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967년에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 일으켜가지고 빼앗은 영토 다 돌려주고 그냥 그 지역 안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만들어주고 이스라엘 독립국가 만들어주고 이게 두 국가 해법인데 1993년에 국제사회가 이거 다 인정했어요. 이걸로 가자.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더 넓혀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땅에 팔레스타인 주민들 못 살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정부 입장이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에서 이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재를 검토 중이다. 이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국외적으로 이스라엘 지금 이런 상황이 처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잠시 전쟁 때문에 멈췄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데 불만이 뭐냐면 그거예요. 아니 지금 인질이 아직 130명 가량이 더 잡혀 있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질이죠. 인질 구출부터 해오라는 건데 네타냐후 정부가 전혀 이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타냐후 결국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 너 네 권력, 너 총리 자리 계속 유지하려고 안보 위기 계속 이렇게 고조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 전쟁, 그러니까 하마스의 기습 공격조차도 알아채지 못한 무능한 네타냐후 정권 물러가라. 그리고 빨리 휴전하고 전쟁 끝내고 인질 구출해라. 이런 요구사항을 들고 시위대가 거리로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중동도 중동인데 한반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외교 전문지에 기고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1994년에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협상 대표로 참여했던 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라는 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올해 동북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럼 왜냐하면 일단 대만에서 민진당이 정권 연장이 됐잖아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 중국의 사주를 받아서 또는 중국을 돕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전쟁을 두 개 벌이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를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에 북한이 굉장히 러시아, 중국하고 마음대로 밀착을 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첨단 기술을 받고 지금 분위기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으니까 혹여라도 이런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갈루치 교수님의 핵심 내용은 사실은 뒤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뭐냐? 뭡니까? 미국 정부로 하여금 너네 자꾸 지금 북한 등한시하지 말고 진심으로 진정을 다해서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사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미들베리 국제연구소라는 곳에서도 전문가 2명이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계속해서 전쟁 얘기하는 게 이게 단순한 허세 아니다. 연일 도발 발언입니다. 네.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로이터 통신 역시도 칼럼을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중동 두 개의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에 북한이 새로운 골칫거리를 안기고 있다 이런 내용을 내놨어요. 자, 이것만 보면은 마치 한반도가 다시 제3의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처럼 묘사가 되는데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돼 있다. 하지만
전쟁 루머는 너무 과장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이 아무리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지금 북한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용도 감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그 정도 역량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들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했던 트럼프의 복귀를 기다리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8월 실물입니다. 궁금했는데 네. 지금 트럼프의 이 공화당 후보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경쟁에서 바이든을 이길 가능성도 높다고 점쳐지는 것이 이른바 한때 공화당 유력 주자로 한때 떠오르기도 했던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사퇴를 하면서 네. 난 트럼프를 지지할 거예요 이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론 디센티스 이 플로리다 주지사는 트럼프하고 크게 다르잖아요. 리틀 트럼프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너무 싫은 쪽에서는 차라리 트럼프보다는 디센티스가 낫지 않겠어라고 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띄웠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매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떤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휘어잡을 뭔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별로 생각만큼 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인가요?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디센티스 주지사인데 뭐 디즈니하고도 좀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니키 헤일리보다도 못 드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디센티스를 막 미국 주류 언론에서 띄웠었거든요. 근데 이 디센티스가 못 든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때쯤 미국 민주당이 특검 고용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4개의 형사 기소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거기서 반전이 생겨버린 거예요. 지지세를 결집할 수 있는 동력을 사실은 만든 거죠. 나는 이렇게 정치 마녀 사냥의 피해자다. 저렇게 바이든 정부가 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사법적으로 이렇게 엮었다. 사법 피해자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잠잠했던 트럼프 지지세가 갑자기 확 결집이 되면서 디센티스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다음으로 니키 헤일리를 띄워본 거예요. 반 트럼프 세력에서. 그런데 그 경선이 15일 날 있었는데 여기서 트럼프가 51%로 압승을 했어요. 헤일리는 19%입니다.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지는 것은 네. 이제 연말 되면 오는 11월입니다. 미국 대선이 열렸는데 지금까지 이 미국 보도 내용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대결은 어떻게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다 이기죠. 트럼프가 다 이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은 일단 우크라이나 중동 요 전쟁 2개 때문에라도 지지도 엄청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외교 정책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사실 바이든이 잘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트럼프가 훨씬 미국 우선주의로 잘했네? 라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턴 매치가 되면 당연히 바이든이 이긴다. 여기서 트럼프가 이긴다. 바이든이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른바 MH,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 자,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국제 뉴스는 이분과 함께하면 되죠.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참 국제정세, 세계경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그 소식 배종찬의 시사본부와 함께하시죠.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